정상적인 신체란 무엇인가? 20대 후반에 나는 한 대학교의 공공참여팀에 잠시 일했다. 우리는 대학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전까지만 해도 나는 많은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의 건물 자체가 얼마나 접근성이 떨어지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없었다. 어쨌거나 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동료 중에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와 함께 캠퍼스를 한 바퀴 돌며 어떤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가 방문한 장소들은 모두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우리는 건물 뒤편 후무진 곳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복도를 따라 구불구불 돌아 내려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장애인들의 이동 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이 목적처럼 보이는 장애물에 계속 직면해야 했다. 나는 공공기관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장치들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내 동료가 그렇게도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데 경악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창의성을 발휘하며 어깨를 쓰게 보였다. 익숙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그녀가 감수해야 할 필수 과제의 일과였다. 이러한 경험은 지하철에서 실존한 통근자들의 성난무리를 뚫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의 내리를 떠나지 않았다. 열차가 2분만 늦어도 툴툴대는 사람들에게 승강기를 이용하여서 하기 위해서는 복도를 한참 더 돌아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로 인해서 늘어난 이동 시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졌다. 지하철에서 나와 보도를 내려오면서 근처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연석을 낮춰놓은 곳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친구는 보도 턱을 없앤 휠체어용 통로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지구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악몽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도로 한 곳을 횡단하려고 해도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해야 하기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면 2배 심지어 3배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다. 영국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처음 제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장애의 사회적인 모델 윤곽이 첫 선을 보인 지 거의 50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장애에 대한 인식과 처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상적인 신체의 역사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대개는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장애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기형인간 시와에 전시된 경이로운 존재에 대한 것이거나 역경을 극복한 감동 스토리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시대이만큼 어글리 법은 의학적인 개선이라는 서사 속으로 거의 완전하게 녹아들어갈 수 있었다. 사회가 차이에 적응할 여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진기한 신체적인 특성이든 간에 오직 개인이 극복하거나 적어도 숨겨야 할 것을 기대되었다. 1899년에 하양기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처럼 남다른 신체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배척의 시선이 폭넓게 문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몇 년 전에 예술가이자 활동가인 페니의 페퍼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나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군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장애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장애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회에 의해서 장애인이 되어 1970년대 말에 장애인 활동가들이 이 개념을 발전시켜서 장애의 사회적인 모델은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화된 정상성의 의학적인 모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는 다른 사람과 비슷해 보이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 1906년에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의사인 친구에게 시력 검사를 받았고 친구는 쇼 시력이 정상이라고 진단했다. 쇼는 당연히 이 말을 자신의 시력이 다른 모든 이들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친구는 남들에 비해서 빼어나게 우수한 시력을 가졌으니 너는 엄청난 행운의 사나이라고 빠르게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구의 오직 10%만이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가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쇼는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능력을 타고났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을 비정상으로 분류하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완벽한 신체처럼 완벽한 시력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부응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상이다. 결국 우리 중에는 평균적인 여성이나 평균적인 남성, 노르마도 실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20세기 대부분은 집에온 개별화된 모델은 평균으로부터 이탈이 빚어낸 차이가 개인의 실부터 시르고 여기게 만들었다. 의료 문제만이 아니라 내 형부는 평균보다 신장이 훨씬 더 큰 탓에 집을 떠나서 여행이라도 갈라치면은 그 자신에게 맞는 침대를 구하느라고 애를 먹는다. 소비자 사회에서 문선점유, 전등 스위치의 통상적인 높이부터 즉석 식품의 소금 함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평균에 맞춰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에게 정상적인 신체와 비정상적인 신체가 늘 개인에게 극한되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차이를 둘러싼 이 모든 공포는 정의하지만 이따금 의식되지 못하는 한 가지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처음부터 정상이라 가정되는 그 무엇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상이라는 삼정의 내 마음은 정상인가? 폐쇄 정신병동에서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 나는 선반와 내 소책자 표지판 포스터들을 훑어보면서 꼬박 10분을 서 있었다. 창문이 없는 잠긴 문 옆에 붙어있는 병문안 규칙은 이미 여러 차례 읽고 읽은 참이었다. 오후 5시, 9시가 면회 시간, 또 면회 격은 9시까지 병동에 나가야 했다. 그리고 오후 6시 시간은 충분했다. 마침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버저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나는 작은 대기실로 들었다. 작은 유리 뒤로 한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고 유리 앞 선반 위에는 방문자 명부가 놓여 있었다. 친구를 물어봤다고 말하자 그녀는 말없이 버즈를 눌러서 두 번째 잠긴 문을 열더니 나를 들여보냈다. 그녀는 내게 명부에 이름을 적으라고 하진 않았다. 안쪽 곡도를 조금 넓었고 딱히 다른 특징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우리 동들였고 약간 웃었기도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자 다행스럽게도 친구가 나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친구는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사실 친구는 오늘 내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침 그 시간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을 뿐이었다. 친구 뒤로는 간호사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간호사는 나를 경계하듯이 빤히 쳐다봤다. 친구는 나를 꼭 껴안더니 간호사에게 우리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간호사는 한층 더 미심쩍어 하는 것이 보였다. 이 여자분 누구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내 친구 세라예요. 친구 대답했다. 설명의 경계심이 누그러진 간호사는 우리를 옆방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기에 간호사는 그렇게 저기를 갖고 되었을까? 여전히 잘 모르겠다.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한 친구를 병문안하면서 가장 이상했던 것은 정신병동이라는 그 장소 자체였다. 그곳에 입원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무리 기이하다 해도 그 장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러 차례 방문한 끝에 나는 정신병동 자체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구조를 가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모든 정문은 환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만 놓여 있었고 안내 소처자는 폐쇄된 정문 밖에 위치되어 있고 환자의 정신건강 권리를 옹호하는 설명 포스터는 잠겨있는 직원용 화장실에 부착되어 있었다. 그나마도 내가 포스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친구가 누군지 모르는 어떤 직원에게 내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부탁한 덕분이었다. 직원들은 대부분의 기본적인 질문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세탁실 사용이나 전화기 충전 같은 단순한 요청도 미루기 일쑤였다. 나는 병실에서 밤새 깨어 있었어요. 하지만 밖에서 누가 나를 훔쳐봐도 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요. 이번 환자들은 주간 휴게실 TV 앞에 놓인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옥상 정원에서 담배를 피웠다. 금연 표시가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 굳이 귀찮게 그걸 지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문객이나 혼자뿐이라 그런지 다들 나를 귀하게 대했다. 내 첫 분명을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 나와 친구는 입구 쪽으로 되돌아가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 사무실 안에 있는 누구도 우리 쪽으로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때 한 남성이 당직 간호실 창문을 열었고 친구의 유리창을 두드려 물었다. 제 친구가 이제는 간다는데요? 그런 나를 한참이나 빤히 쳐다보니 평가가 끝나기로 했다는 듯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껴안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런 다음에 친구가 뒤로 물러서자 그가 문을 열었다. 21세기 정신병원을 방문하고 나니 1973년에 발표된 정신병원에서 정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유명한 논문이 생각이 났다. 논문의 저자인 데이비드 로제아는 묻는다.
정상인과 정신 이상자가 함께 있을 경우 그들을 구별할 방법이 있는가? 정말 어떻게 구별하는 걸까? 내가 친구를 보러 방문했던 정신병동은 규칙과 절차 또한 좀 유별나 보였다. 예전에 베들레헴 왕립 정신병원을 지칭하던 베들레헴이 혼돈 무질서를 뜻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수백 년간 정신병원은 사회를 풍자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영국의 풍자가 윌리엄 호가스는 도덕적인 교훈을 담은 연장난봉권의 편력의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 톰 웨이크 웨일이 알코올 중독과 방탕한 생활 끝에 미쳐서 베들레헴에 수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이 판화가 대체로 1735년의 정신병원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호가스의 작품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 판화 역시 사회비평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 판화를 살펴보면은 베들레헴을 방문하러 온 2명의 부유한 여성 앞에서 한 환자는 왕관을 쓰고 호를 들고 있으며 또 다른 환자는 십자가 참배를 하고 있다. 종교와 민족주의, 정치와 계급 체계는 결국 따지고 보면 정신병원 자체만큼이나 미쳤을지도 모를 일이다. 호가스 마지막 베들레헴의 갇힌 주인공 모습을 담았다. 베들레헴 로제안의 연구는 발표된 이후로 심리학의 고전이 되었다. 로제안의 논문에 따르면 로제안을 포함해서 환자 역할을 하기로 한 실험 참가자 8명이 미국 5개 주의 여러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했다. 이들 모두 있다고 확실치는 않지만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했다. 8명 모두 조현병 진단을 받고 7일 내지 52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입원 후에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행동했다. 그렇지만 병원 관계자 누구도 이들이 환자 흉내를 내는 정상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입원 환자들이 있다곤 미심쩍어 했을 뿐이다. 이들이 퇴원할 때 대부분이 차도가 있지만 완치되지는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수년간 많은 사람이 로제안의 연구를 문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해왔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실험 참가자들 대부분이 환자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였을지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로제안의 결론은 1960에서 70년대에 반정신의학 운동 주요 인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한편 받기도 했다. 정상적인 정신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대기 반정신의학 운동에서 비롯됐다고 여겨진다. 그러다가 로제안이 광기와 정상의 경계를 문제시한 최초의 인물은 아니다. 지난 150년간 많은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그리고 이들의 환자들은 정신 이상과 정상을 구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왔다. 적어도 실제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몸에 비하면 마음의 정상성은 훨씬 더 불확실한 것이다. 환청의 의미. 루이스 박스는 자신의 주변 세계를 의심하더라도 늘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상상력이 풍부한 젊은 작가였다. 때는 1891년 12월 루이스가 찬바람을 먹으려고 오켓을 세운 채 런던 거리를 지나쳐 가는 동안에 형사들이 그 뒤를 쫓아왔다. 사람들이 그가 지날 때면 냄새라도 맡듯이 코를 킁킁거리고 있다고 루이스에게 들리더라 비꼬는 소리를 했다. 하루는 길모퉁이를 도는데 누군가 비웃듯이 내뱉는 소리를 했다. 오늘 아침은 꽤 행복한가 봐. 집에 거의 다 와갈 때쯤에는 또 다른 누군가 루이스를 향해서 저기 그 녀석이 간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루이스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잡히지 않는 이스트엔드 여성 연쇄 살인범 잭더 리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하숙집이 경찰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여기 하숙집이야말로 루이스에게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처리하게 만들자는 계획의 원상이자 루이스가 온갖 정리의 의무에 휘말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숙집 주인은 프랑스인이었지만 그가 여느 프랑스인과 다르다는 것을 루이스는 감지해냈다. 얼스 코트의 하숙집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명의 신경학자 마르탱 샤르코였다. 하루는 루이스에게 들리지 않는다 생각했는지 샤르코가 공범에게 루이스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챈 것 같다고 하지만 아직은 늙은 신경학자가 런던에 여행 왔다가 하숙집으로 눌러 앉았다는 부분까지만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루이스를 고문해서 자백하도록 만들자는 계획을 짠 사람도 다름 아닌 샤르코였다. 침대에 누운 루이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지게 되었다. 방에는 전화기들이 있고 찬장에는 인조 척조 모형이 놓여 있었다. 루이스는 샤르코가 자신의 이전 생활에 대해서 저주를 부는 소리를 들었다. 이때는 샤르코는 핏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그것이 루이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었는지 유심히 살펴봤다. 때때로 공모자들은 루이스 앞에서 불빛을 번쩍이며 상스러운 사진을 보여주곤 했는데 루이스는 샤르코가 살인 성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자신에게 참여를 건 것 같다고 추측했다.
루이스 이야기는 1920년대 소년지나 실법한 흥미로운 모험 소설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1991년 베들레헴 왕립정신병원에 입원한 한 청년의 이야기다. 1247년 문을 연 베들레헴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신병원이다. 처음에는 비숍 게이트에 세워졌던 이 자선병원은 이미 두 번이나 이전에서 루이스가 살았던 1890년대에는 녹음이 오거진 램버스 자치지구에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날 이 건물은 이 비례 전쟁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화려한 도움 지붕이 있는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부유한 병원장은 베들레헴 하면은 따라다녔던 청원들이 아주 오래된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서 자선병원에 대한 기부를 장려할 목적으로 열렸던 공개적인 대중방문 행사는 비인간적인 처사를 여겨서 1720년에 중단이었다. 또한 금속과 캔버스 천으로 환자를 구성하는 방식은 1850년대 초반부터 더 이상 병동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마다 자물쇠가 채워진 베들레헴 많은 입은 환자에게 여전히 달갑지 않은 감금 상태를 환기시켰다. 한 입은 언제는 1870년대의 베들레헴을 그린 스케치에서 병원을 세 장으로 세 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세 장 밖의 의사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루이스는 결국 베들레헴에 입원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생각에 공포와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루이스가 자신의 형제와 몇몇 의사에게 자살만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루이스에게 그 모든 일이 환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들 그 일들이 루이스에게 일으켰던 고통이 경감되진 않았다. 루이스 이야기에서 1888년 화이트 체프의 연쇄 살인사건을 비롯해 심리학, 강신설, 체면설, 전기밀, 전화 같은 신기술, 심지어 정신이라는 새로운 인식에 이르기까지 빅토리아 시대 수반의 많은 심리학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난다. 마침내 루이스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한 적은 없지만은 무의식적으로는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신에 대한 새로운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모든 행동이 의식적인 사고에서 촉발되지 않는 다는 생각도 중요해졌다. 루이스가 그처럼 불쾌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경험하던 세계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그가 당해왔던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루이스의 반응은 매우 타당해 보일 수 있다. 정신건강연구원 출신의 소설가 네이선 파일러가 조인병을 주제로 쓴 실러 하트랜드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짚고 있는 점이다. 파일러는 자신이 인터뷰한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하며 바로 사람이 정신의학의 중심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주인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무언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추측컨대 여러분도 극심한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상황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도 그때 느끼게 된 고통스러웠던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음모의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15년 전 내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마침 비원이라는 도서관에 글을 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열람실 다른 쪽에 앉아있던 모르는 여자 2명이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이런 척하며 그들의 주의를 깊이 살폈다. 그러다가 그녀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나서 그쪽으로 좀 더 가까운 선반으로 가서 책을 찾는 척하기 시작했다. 10마디 중에서 한마디를 겨우 얻어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다는 확신이 가시진 않았다. 지금은 그때의 내가 업무를 스트레스 때문에 비망상이 시달렸던 탓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순간의 기억과 감정이 너무도 생생해서 그녀들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나를 견들질하던 그녀들의 눈빛이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은 넓은 의미에서 인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인식 자체는 무엇이 정상인가를 둘러싼 편견과 가정에 의해서 형성되며 이러한 편견과 가정간 대체로 계급 인종 젠더에 기반한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은 정신적 보여주는 척도처럼 여겨졌다. 정신질환 진단에 널리 활용되는 척도인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 별난 제3판을 보면 우리의 조현병 개념 근저에는 정신질환이 정상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을 방해한다는 관념이 깔려있다. 그런데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의 방해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 정상적인 사회적인 역할이나 애초에 뭘까? 정상적인 역할과 그 수행의 방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주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사는 시대나 국가 또는 우리의 나이나 젠더, 배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결국 보편적인 정상적인 역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루이스의 공상적인 삶은
상당수 독자에게 심지어 루이스 본인에게는 전적으로 실천하는 삶이었으나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 확실히 비정상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루이스의 일이 있기 몇 년 전인 1886년 여느 때처럼 평범할 수 있었을 다음과 같은 일상은 어떤가? 런던 남동쪽의 브럼스테드 리폰 빌라에 사는 조지프 커크는 아침 몸단장을 하는 와중에 일어난 꽝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지하실 정문이 닫히면서 자물쇠가 부딪혀 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고 우리를 되돌보니 또 늦었구나 싶어서 짜증이 났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하녀의 메리가 아침 식사 전에 우유를 가지러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는 몸단장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보그러는 가는 도중에 그는 미를 지나치는데 외출복 차림의 메리는 밝게 날려된 드레스 위에 검은 천 재킷을 걸치고 갈색 일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가 부엌문에 다다르자 메리는 그의 등 뒤를 지나 싱크대로 향했다. 우유 배달원이 여전히 짜증이 난 그는 아내에게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내며 말했다. 그래서 메리가 또 우유 가지러 밖에 나갔다 왔겠네. 이 말에 놀랐는지 그의 아내는 아니라고 머리를 걸어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에는 나갔다 온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는 지하실에서 들린 소리 자신이 봤던 메리가 모두 아주 생생하고 실제 같은 환각이었던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헛것을 보거나 듣는 환각은 오늘날 대부분 중증정신 이상의 징후로 감지된다. 그러나 환각은 고열이나 감염, 약물성 선망 같은 다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징후이기도 하다. 나는 나이 많은 우리 시어머니가 동물들이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행성들이 그 실에 불을 지르려는 장면을 보기 시작했을 때 나와 남편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맸다. 그러나 항생제로 여러 감염증을 치료하자 그런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시어머니가 두 번째로 망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더군다나 우리 집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혼자 급에 질려 계실 때 우리는 항생제 처방전을 내주지 않으려는 지역 보건의와 끊임없이 설전을 벌여야 했다. 의사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치매입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했음에도 의사는 같은 말만 반복했다. 갑작스러운 시력저하 역시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두뇌가 시신경을 받는 정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공백을 메우려 하는데 생기는 환각으로 샤를 보내 증후군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환각이 반드시 정신질환의 명확한 증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각은 정상적인 상태와 양립할 수 있을까? 10년 전쯤 나는 조종사들의 조직 내 정신건강을 이해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개설된 훈련 코스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세션에 분명히 나타난다. 기억이 된다. 그 세션은 극도의 정신 이상 상태를 환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리더들이 참가자들을 짝지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도록 도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다. 누군가가 당신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몹시 당황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하지만 그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며 말을 더듬었다. 그렇다. 이것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 훈련에 자신을 비정상으로 볼지 모른다는 이 김기훈의 두려움을 어느 날 강금에게 퍼져 있는 가정, 저 객관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는 행위가 병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환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이